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안톤 체홉. 어서 오세요. 당신의 오디오 서재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안톤 체홉의 단편 소설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입니다. 러시아 휴양지 얄타의 해변에서 작고 하얀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한 부인을 본 순간부터 그로프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체홉 특유의 섬세한 문장으로 그려낸 사랑과 고독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해안 산책로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다고들 했다. 작은 개를 데리고 다니는 어떤 부인이었다. 드미트리 드미트리예비치 구로프는 벌써 얄타에 온 지 열흘이 넘었고 그곳 생활에 제법 익숙해져서인지 새로운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한 참이었다. 어느 날 그는 베르네이 파빌리온에 앉아있다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는 금발의 젊은 부인을 보았다. 중간 키에 베레모를 쓰고 있었고 그녀의 뒤를 작고 하얀 스피치 한 마리가 졸졸 따라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공원이나 광장에서 그녀를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쳤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항상 같은 베레모를 쓰고 있었으며 늘 같은 개와 함께였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모두가 그저 그녀를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라 불렀다. 혹시 남편이나 아는 사람 없이 혼자 온 거라면 가까워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로프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40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12살 된 딸과 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었다. 대학 2학년 때 일찍 결혼했는데 지금 그의 아내는 나이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다. 그녀는 키가 크고 몸가짐이 단정한 여자였으며 짙은 눈썹에 위험 있는 태도를 지녔고 스스로 지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다. 책을 많이 읽었고 발음할 때는 정확한 철자를 따르며 남편을 드미트리가 아닌 디미트리라고 불렀다. 그로프는 속으로 그녀를 어리석고 편협하며 세련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녀를 두려워했으며 집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그는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자주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인지 그는 여성을 종종 좋지 않게 말했고 여자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하층 인종이라는 표현까지 쓰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씁쓸한 경험 덕분이라고 여겼지만 정작 그는 이틀 이상 하층 인종 없이 지내본 적이 없다. 남자들 사이에 있을 때면 그는 늘 무덤덤하고 본연의 자신이 아니었으며 차갑고 말수가 적었다. 그에 반해 여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외모와 기질, 전반적인 본성에는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어쩐지 그는 늘 여자를 향해 이끌리는 듯한 사람이었다. 그가 삶을 통해 터득한 것은 특히 모스크바 사람들처럼 우유부단하고 느긋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모든 친밀한 관계가 처음에는 그저 삶에 약간의 즐거움을 보태주는 가벼운 모험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결국엔
참기 힘든 문제로 번져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날 때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다시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세상이 단순하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로프는 정원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베레모를 쓴 그 부인이 조용히 그의 옆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과 걸음걸이, 옷차림과 머리 모양은 많은 걸 말해주었다. 그녀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 얄타에 처음 와서 혼자라는 것, 그리고 이곳이 지루하다고 느낀다는 것까지도. 얄타라는 도시와 관련된 부도덕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었고 그로프는 그런 이야기들을 대체로 경멸했다. 그런 말들은 대부분 기회만 있었다면 자신도 죄를 지었을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세 걸음쯤 떨어진 옆 테이블에 앉자 그는 불현듯 그런 흔하고 빠른 사랑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이름도 모르는 여자와 나누는 짧고 가벼운 연애. 그런 유혹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하얀 스피츠에게 손짓하며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가 다가오자 다시 손가락을 흔들었고 개는 으르렁거렸다. 그로프는 또다시 손짓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은 그를 쳐다보다 고개를 숙였다. 물지 않아요. 그녀가 말하며 얼굴을 붉혔다. 뼈다귀를 줘도 될까요? 그로프가 예의 바르게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말을 건넸다. 얄타에는 오래 계셨나요? 5일 됐어요. 저는 벌써 열흘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금방 가는데 그래도 여긴 너무 지루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건 유행처럼 하는 말이에요. 시골 사람은 벨료프나 지드라 같은 곳에서도 지루하지 않다가도 여기에 오면 지루하네. 먼지 투성이야. 하고 불평을 늘어놓죠. 마치 자기가 그레나다에서라도 온 양 굴어요. 그녀가 웃었다. 그들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고 저녁을 먹은 뒤엔 나란히 걸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나누는 가벼운 농담 같은 대화가 피어났다. 무엇을 이야기하든 어디로 걷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편안한 대화였다. 그들은 바다 위에 펼쳐진 이상한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빛은 부드럽고 따뜻한 연보라색이었고 그 위로 달빛이 금빛 선처럼 가로질렀다. 낮 동안의 열기와 해질 무렵의 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로프는 자신이 모스크바 사람이며 예술 학위를 땄지만 지금은 은행에 다닌다고 말했다.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훈련을 받았지만 포기했고 모스크바에 집이 2채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는 에스시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했다. 얄타에는 앞으로 한 달쯤 더 머물 예정이고 남편이 휴가가 필요해 아마 데리러 올 거라고도 했다. 남편이 왕실 부서에 있는지 지방위원회 소속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우스워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로프는 그녀의 이름이 안나 세르게예브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후 그는 호텔방에서 그녀를 떠올렸다. 내일은 꼭 그를 만나리라 생각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도 믿었다. 침대에 누우면서 그녀가 얼마 전까지 학교에 다니던 소녀였다는 생각이 스쳤다. 딸과 똑같이 공부했던 수줍고 어색한 모습이 그녀의 웃음과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태도에 아직 남아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낯선 환경에 놓여 있었고 자신을 따라다니며 의도를 알 수 없는 눈길과 말을 건네는 이들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가늘고 섬세한 목성과 아름다운 회색 눈동자를 떠올렸다. 뭐랄까, 그녀에겐 뭔가 측은한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휴일이었다. 실내는 무겁고 답답했으며 거리에는 바람이 불어 먼지가 이리저리 소용돌이치고 사람들의 모자를 날려보내고 있었다. 목이 마를 만큼 더운 날씨였다. 그로프는 자주 파빌리온 안으로 들어가 안나 세르게이브나에게 시럽 탄 물이나 아이스를 마시자고 권했다. 저녁이 되어 바람이 조금 잦아들자 둘은 방파제로 나가 증기선을 보러 갔다. 항구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누군가를 맞으러 온 사람들도 꽃다발을 들고 모여들었다. 잘 차려입은 얄타 사람들 사이에는 두 가지 특징이 특히 눈에 띄었다. 나이든 부인들이 젊은 여인들처럼 옷을 차려입었고 장군들이 유난히 많았다는 점이었다. 바다가 거칠어 증기선이 늦게 도착했다. 해가 진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방파제에 다가서기까지 한참을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돌아다녔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롱글라스를 들고 증기선과 그 승객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는 사람을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로프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했고 동떨어진 질문을 던지다 금세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곤 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롱글라스를 떨어뜨렸다. 축제의 인파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어두워 사람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완전히 멎었지만 그로프와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마치 누군가가 더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꽃향기를 맡고 있었고 그로프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저녁은 날씨가 좀 낫네요. 그가 말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마차라도 타고 어디든 가볼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로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입술을 맞췄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던 꽃에서 나는 습기와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내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호텔로 가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둘은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방은 탁한 공기가 가득했고 일본 상점에서 산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그가 기억하는 과거의 여자들은 대체로 태평하고 다정했다. 잠시라도 그가 안아주는 행복에 고마워하는 이들이었다. 또 어떤 여자들은 그의 아내처럼 진심 없는 말과 과장되고 히스테릭한 태도로 마치 사랑도 욕망도 아닌 뭔가 더 고귀한 것을 쫓는 듯한 표정을 짓곤 했다. 그리고 몇몇은
지독히도 아름답지만 냉정한 얼굴에서 일종의 탐욕스러운 기운이 엿보였다. 인생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는 집요한 욕망이었다. 그런 여자들은 변덕스럽고 생각이 없었으며 고집 세고 지혜롭지 못했다. 더 이상 젊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 그에게서 마음이 식으면 그녀들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혐오를 불러일으켰고 속옷에 달린 레이스조차 비늘처럼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아직 서툴고 투박한 젊음의 어색함이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문을 두드린 것 같은 당혹스러움이 감돌았다. 걔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태도에는 이번 일을 마치 자신이 타락한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낯설고 부조화스러웠다. 그녀의 얼굴은 시들었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은 침울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치 옛 그림 속 죄지은 여인처럼 풀이 죽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날 업신여기게 될 거예요. 테이블 위에는 수박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로프는 조각을 잘라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그 뒤로 최소한 반 시간가량 침묵이 흘렀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애틋해 보였다. 세상을 많이 겪지 않은 선량하고 순수한 여인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청결함이 그녀에게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녀가 매우 불행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어떻게 당신을 업신이 여기겠어요? 그로프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느님이 날 용서해 주시길. 그녀는 중얼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끔찍해요. 당신은 마치 용서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용서요? 아니에요. 나는 나쁜, 천한 여자예요. 스스로를 경멸하고 변명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였어요. 방금 일어난 일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날 속여왔어요. 남편은 어쩌면 좋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하인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난 알아요. 그는 하인이에요. 내가 20살 때 그와 결혼했어요. 난 늘 갈증처럼 호기심에 시달렸고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고 믿었어요. 다른 삶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죠. 난 살고 싶었어요. 정말로 살고 싶었어요. 그 호기심에 불타올랐던 거예요.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하느님 맹세코 나는 나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절제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병이 났다고 말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마치 미친 여자처럼 어지럽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천하고 비열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누구라도 날 경멸할 수 있겠죠. 그로프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벌써부터 지겨웠다. 순진한 말투, 때 아닌 뉘우침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조차 없었다면 그는 그녀가 연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는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글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는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고
꼭 달라붙었다. 믿어줘요, 제발. 날 믿어줘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사랑해요. 죄는 끔찍해요.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마가 날 유혹했어. 나도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마가 날 유혹했어요. 쉿, 이제 그만. 그로프가 속삭였다. 그는 그녀의 공포에 찬 눈을 바라보며 입을 맞추고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점차 진정되었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둘은 함께 웃었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낮이면 해변에 나가고 저녁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매일같이 말했다. 그로프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될까봐 두렵다고. 자신은 천한 여자가 되었고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했다. 그런 말들은 늘 눈물 섞인 슬픈 웃음과 함께였다. 가끔 그녀는 그로프에게 아내와 자식들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금세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리곤 했다. 또 어떤 날은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프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호텔이든 해변을 함께 걸을 때든 혹시 아는 사람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늘 주위를 살폈다. 그가 들은 바로는 그녀의 남편은 법원에서 일하며 시민고등관 2등급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직책인지 그녀도 정확히는 몰랐다. 남편은 모스크바 출신으로 수줍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아내와는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그를 멍청하고 둔한 사람으로 여겼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웃기만 하는 남편의 표정이 싫다고 했다. 지금의 결혼은 철없던 20살 무렵에 한 인생의 실수였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제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자유롭고 전혀 다른 삶을 원했다. 오래 참고 살다 보면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리고 그루프는 그녀에게 점점 더 강하게 끌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 그녀가 어디론가 잠시라도 사라지면 조바심이 났고 그녀가 나타나면 밝은 미소로 반갑게 맞았다. 낮이면 그는 해변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그가 외투를 벗어놓으면 그녀가 데리고 다니는 작은 개가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다. 그 개는 한가롭고 조용한 태도로 해변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곤 했다. 그들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해변을 걸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그로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런 사랑은 그녀의 삶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지금껏 한 번도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로프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진심을 담아 말을 건넸다. 그녀가 어깨를 떨며 그의 손길에 반응하는 걸 보면서 그는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다. 곧 이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이제 곧 그녀는 남편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 모든 낯익은 풍경, 지루한 사람들, 쓸쓸한 생각 속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아니,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눈에는 간절한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들은 해변 끝, 오래된 등대 근처까지 걸어갔다. 그곳은 배들이 정박해 있던 곳으로 짙푸른 하늘 아래 물결이 부서지며 밀려들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울해 보였고 그로프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그녀는 곧 떠나야 한다. 이 도시와 이 만남, 이 바람, 이 바다를 두고. 그로프는 생각했다. 이제 그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너무 짧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 않은 채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며칠만 더 함께 있었더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덧붙였다. 정말이에요. 다만 나 자신이 싫을 뿐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추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멀리 배 한 척이 검은 그림자처럼 수평선을 따라 미끄러지듯 떠가고 있었다. 오늘 밤에 열차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르코프로 돌아가는. 그녀는 일어섰다. 그로프도 따라 일어났다. 두 사람은 마치 마지막 산책을 하듯 다시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녀가 개를 부르자 개는 모래 위를 달려와 그녀 곁을 따랐다. 그들은 그녀가 머무는 호텔 앞까지 걸어갔다. 거기서 그들은 작별 인사를 해야 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해줘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든 기억해주세요. 잊지 않겠어요. 그로프가 대답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문 뒤로 사라졌다. 그로프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문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발길을 돌려 해안선을 따라 홀로 걸었다. 그는 밤이 깊도록 걸었고 반짝이는 하늘 아래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새삼 느꼈다. 사람들, 소음, 바다, 여름 햇살,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는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녀가 떠난 방, 아직도 그녀의 숨결이 남아있는 듯한 그 방 안에서 그는 그 텅 빈 무언가를 느끼며 아침이 밝을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맑고 서늘한 겨울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모피 외투를 걸치고 따뜻한 장갑을 낀 채 페트롭과 거리를 걸었다. 토요일 저녁이면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제야 그는 최근에 다녀왔던 장소들과 그곳에서 받았던 인상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점차 그는 다시 모스크바 생활에 젖어들었고 하루에 신문을 3개나 탐욕스럽게 읽었다.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는 모스크바 신문은 보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이미 식당,
클럽, 저녁 만찬회, 기념행사에 가고 싶어졌고 저명한 변호사와 예술가들을 접대하거나 의사 클럽에서 교수들과 카드놀이를 하는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이제 그는 소금에 절인 생선과 양배추 한 접시도 거뜬히 먹을 수 있었다. 한 달쯤 지나면 그는 아마 안나 세르게예브나의 모습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때때로 꿈속에서 감동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는 존재로만 남을 거라 여겼다. 그러나 한 달이 훌쩍 지나고 진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도 그녀와의 이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여전히 생생했고 그 모든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하고도 뜨겁게 되살아났다. 저녁의 고요 속에서 서재한 아이들이 숙제를 하며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혹은 식당에서 노래나 오르간 소리가 울려 나올 때, 또는 굴뚝에서 바람이 울부짖을 때면 그는 불현듯 모든 것을 떠올렸다.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들, 산 위로 안개가 깔린 새벽, 테오도시아에서 들어오던 증기선, 그리고 그때 나누었던 키스들. 그는 그 모든 장면들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방안을 거닐었고 미소 지었다. 그러다 그 기억들은 차츰 꿈으로 변해가고 그의 상상 속에서 과거는 미래의 일들과 뒤섞였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꿈에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어디서든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현실 속 그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젊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아얄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근사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면 그녀가 마치 책장 사이에서, 벽난로 옆에서, 방의 구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숨결과 옷자락이 스칠 때 나는 듯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거리에서 여인들을 살피며 그녀와 닮은 이를 애써 찾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추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강한 욕망에 시달렸다. 그러나 집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었고 밖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었다. 세입자들과는 말할 수 없었고 은행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정말 사랑에 빠졌던 걸까? 안나 세르게예브나와의 관계 속에 과연 아름답거나 사적인 것, 감동적이거나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었던가? 결국 그는 그저 모호하게 사랑이나 여자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뿐이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오직 아내만이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검은 눈썹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했다. 바람둥이 역할은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드미트리. 어느 날 밤 의사 클럽에서 함께 카드를 쳤던 한 공무원과 밖으로 나가며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내가 야알타에서 정말 매력적인 여인을 만났어요. 그 공무원은 썰매에 올라타려다 말고 갑자기 돌아서서 외쳤다. 드미트리 드미트리치. 왜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오늘 철갑상어가 좀 짰죠? 그 평범한 말이 그루프에게는 어쩐지 굴욕적이고 더럽게 들렸고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생각했다.
무례하고 천박한 인간들, 이 무의미한 밤들, 나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하루, 끝도 없는 카드놀이와 탐식, 술주정, 매번 똑같은 얘기들, 헛된 행동들과 늘 같은 이야기들이 사람의 가장 좋은 시간과 기력을 앗아가고 결국엔 남는 것은 비천하고 무의미한 삶뿐이다. 마치 미친 사람들 사이에 있거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했고 분노로 가득 찼으며 다음날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다. 그 다음 밤에도 잠을 설쳤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기거나 방 안을 서성였다. 아이들도 지긋지긋했고 은행 일도 싫었으며 어디 가고 싶지도 누구와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다. 12월 휴일 무렵 그는 여행을 준비했다. 아내에게는 젊은 친구를 도우러 페테르부르크에 간다고 말한 뒤 SC로 떠났다. 왜 떠났는지 사실 그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다. 그는 안나 세르게이브나를 보고 싶었고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만날 약속도 정하고 싶었다. 그는 아침에 SC에 도착해 호텔 중 가장 좋은 방을 잡았다. 바닥에는 회색 군용 천이 깔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잉크병 하나와 말 위에 올라탄 인형이 있었다. 그 인형은 모자는 들고 있었지만 머리는 부러져 있었다. 호텔 수인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본 디드리츠 씨는 올드 곤차르니 거리의 개인 주택에 살고 있었고 호텔에서 멀지 않았다. 그는 부유했고 좋은 형편에 말도 직접 소유하고 있었으며 도시 사람 모두가 아는 인물이었다. 수인은 그의 이름을 드리디리치라고 발음했다. 그로프는 느긋하게 곤차르니 거리로 향했고 그 집을 찾았다. 그 집 맞은편에는 못이 박힌 긴 회색 울타리가 있었다. 저런 울타리라면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을 거야. 그로프는 울타리에서 집의 창문으로 다시 울타리로 시선을 옮기며 생각했다. 오늘이 공휴일이니 남편이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다. 어쩌면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실례일 수도 있다. 쪽지를 보낸다면 남편이 볼 수도 있고 모든 게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연에 맡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울타리 곁을 오가며 우연을 기다렸다. 거지 하나가 대문으로 들어가자 개들이 그를 덮쳤다. 1시간쯤 지나자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도 안나 세르게이브나가 치고 있는 중일 터였다. 현관문이 불쑥 열리더니 낯익은 하얀 스피치를 따라 한 노파가 나왔다. 그로프는 개에게 말을 걸려 했지만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고 흥분한 나머지 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울타리 옆을 계속 걷고 또 걸었고 그 회색 울타리가 점점 더 싫어졌다. 점점 짜증도 나기 시작했다. 안나 세르게이브나는 자신을 잊었을지도 몰랐고 어쩌면 이미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있을 수도 있었다. 하루 종일 저 따분한 울타리만 보며 사는 젊은 여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법했다. 그는 호텔로 돌아와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저녁을 먹고 오랜 낮잠을 잤다. 정말 바보 같고 괴롭기만 하군. 그는 깨어 어두운 창문을 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푹 잘 자다니 도대체 이 밤에 뭘 한단 말인가? 침대에 앉았다. 병원에서 볼 법한 싸구려 회색 담요가 덮여 있었다.
그는 짜증스럽게 자기 자신을 비웃었다. 걔 데리고 다니는 부인이랍시고 모험이랍시고 결국 이 꼴이군. 그날 아침 역에서 그는 큰 글씨로 적힌 포스터를 본 기억이 났다. 게이샤가 첫 공연을 올린다는 광고였다. 그는 그 광고를 떠올리며 극장으로 향했다. 첫 공연이라면 혹시 그녀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 극장은 사람들로 꽉 들어차 있었다. 그루프가 객석으로 들어섰을 때 막 2막이 시작되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한 일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맨 앞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무대와 관객석을 두루 살폈다. 그리고 안나가 한쪽 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곁에는 키가 크고 수염이 듬성듬성 난 젊은이가 앉아있었다. 안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고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로프의 가슴이 갑작스레 꽉 조여왔다. 그는 기침을 하며 멈춰 섰고 그 순간 안나가 그를 알아보았다. 안나는 그로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표정은 굳은 듯 놀라움에 사로잡혔다. 그로프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안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기쁨,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로프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고 눈을 떼지 않은 채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로프는 극장의 복도로 나와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혼자 나올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왔는데 그로프가 보기에 남편은 지루하고 둔해 보였고 왠지 고등학교 교사 같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남편에게 무언가를 말하자 그는 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곤 곧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리 오세요. 제 대기실로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로프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긴 복도를 따라 걸어 무대 뒤쪽으로 들어섰다. 그러다 한 화재 대피용 계단 앞에서 멈춰섰다. 어두운 구석. 위로는 칙칙한 오물자국이 얼룩져 있는 벽. 아래엔 먼지 낀 나무바닥.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불어오고 있었다. 왜 왔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그녀를 꼭 껴안듯 바라보았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로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 없는 세상에선 갈 곳도 살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었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다. 이건 끔찍해요. 저는 이런 일로 제 자신이 싫어져요.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데도 난 속이고 있어요. 당신은 좋은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나쁘게 사는 걸까요? 아니요.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로프가 말했다. 오 하느님,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덧붙였다. 당신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걸 남편이 안다면 하느님,
난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그녀는 무서움과 절망 속에서 고개를 돌렸고 그로프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내 말 좀 들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에요. 오늘 밤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헤어져요. 내일 꼭 만나요. 내일 이 호텔로 와요.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다. 신께 맹세해요. 난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녀가 울먹이며 속삭였다. 절대로, 결코. 종이 울리자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서둘러 되돌아갔다. 그로프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자 이 도시는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 어디에도 익숙한 곳은 없는 듯했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내 인생에서 진짜 무언가가 시작되었구나. 그는 안나 세르게이브나와의 관계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단순한 추억으로 끝날 수도 없고 자신의 감정이 식을 일도 없음을 깨달았다. 이 관계는 진실했고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앞으로 두 사람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두 사람 모두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를 짊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시선과 각자의 삶이라는 두 겹의 벽 안에 갇혀 있었고 그 벽은 견고하고 복잡해 보였다. 그들은 아직 그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실만은 어떤 것보다 확실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모스크바로 그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녀는 SC에서 떠나면서 남편에게는 내부 질환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간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믿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듯 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그녀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 호텔에 묵었고 도착하자마자 붉은 모자를 쓴 하인을 그로프에게 보냈다. 그로프는 곧 그녀를 만나러 갔고 모스크바에서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그 전날 저녁 하인이 그가 외출한 사이에 다녀간 것이다. 그와 함께 그의 딸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 그 길은 그녀가 다니는 학교로 가는 방향이었다. 굵고 축축한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다. 영상 3도인데도 눈이 오네? 딸이 말했다. 그래. 지표면은 녹았지만 대기 상층부엔 여전히 다른 기온대가 있거든. 그로프가 설명했다. 그런데 아빠, 겨울엔 왜 천둥이 안 쳐요? 그는 그것도 설명해 주었다. 말을 하면서도 내내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고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이다. 그는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삶, 누구나 알고 싶다면 볼 수 있는 삶. 그 삶은 상대적인 진실과 상대적인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삶과 별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밀히 흘러가는 삶이었다. 이 두 삶은 이상하고도 우연한 사정이 겹쳐 형성되었는데 그에게 정말 중요하고 흥미롭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 그가 진심을 다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 즉 그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들은 전부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었다. 반면 그가 거짓된 껍질처럼 걸치고 있는 것들, 예컨대 은행일, 클럽에서의 잡담, 그가 하층 인종이라 부르는 여성에 대한 농담, 아내와 함께 참석하는 기념 행사 따위,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처럼 타인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생각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믿지 않았고 누구나 밤과 비밀 속에 감춰진 진짜 삶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모든 사적인 삶은 비밀 위에 세워져 있었고 어쩌면 그래서 문명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받기를 그렇게나 간절히 바라는 것인지도 몰랐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그로프는 슬라비안스키 바자르로 향했다. 그는 아래층에서 모피코트를 벗고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회색 드레스를 입고 여행과 긴장감에 지쳐 전날 밤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미소 짓지 않았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들의 입맞춤은 길고 뜨거웠다. 마치 2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처럼. 그곳은 어때요? 그가 물었다. 무슨 소식 있어요? 잠깐만요. 곧 말할게요. 지금은 말 못하겠어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돌아서서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울게 놔두자. 나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되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는 종을 눌러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창가를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는 감정의 복받침과 이 삶이 얼마나 고된가를 절감하며 울고 있었다. 그들은 도둑처럼 숨어 만나는 사이였다. 이 삶은 망가진 게 아닌가? 그만 울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이 사랑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끝이 어디인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주었고 이제는 그를 숭배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랑이 언젠가 끝날 거라고 말할 수 없었고 설령 말했다 해도 그녀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카락에는 이미 희끗희끗한 회색빛이 섞여 있었고 지난 몇 년 사이 자신이 꽤나 늙고 볼품 없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손을 얹은 그녀의 어깨는 따뜻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이 자신의 삶처럼 곧 시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도대체 왜 그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 그는 여성들에게 항상 자신과는 다른 사람처럼 비춰졌다. 여자들은 언제나 평생 찾고 있던 상상 속 인물을 그에게서 보았고 그 후 자신이 착각했음을 알게 되었어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와 함께한 여인들 누구도 그와 함께 행복하지는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그녀들을 알게 되고 친해지고 그리고 헤어졌다.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머리가 희끗해진 이 순간에서야 그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에 빠진 것이다. 그와 안나 세르게이브나는 서로를 가깝고 친밀하게 남편과 아내처럼 다정한 친구처럼 사랑했다. 그들은 운명 자체가 자신들을 서로를 위해 태어나게 했다고 느꼈고 왜 자신에게 아내가 있고 그녀에겐 남편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각기 다른 세 장에 갇힌 철새 한 쌍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과거의 부끄러운 일도 지금의 모든 것도 용서했으며 이 사랑이 자신들을 바꾸었다는 걸 느꼈다. 과거에는 우울한 순간에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무런 논리나 핑계가 필요 없었다. 그는 오직 연민을 느꼈고 진심으로 다정해지고 싶었다. 그만 울어요, 내 사랑. 그가 말했다. 울 만큼 울었으니 이제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언가 계획을 세워봐요.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의논했다. 어떻게 해야 이 비밀스러운 삶, 이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서로 다른 도시에서 살며 긴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이야기했다. 이 견딜 수 없는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마치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수수께끼가 풀리고 새롭고 찬란한 삶이 열릴 것만 같았다. 두 사람 모두 이 일이 결국 어떻게 끝나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그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안톤 체홉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부인. 소리 없이 찾아온 사랑과 피할 수 없던 쓸쓸함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하는 밤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